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또 칠판 앞에 섰습니다. 경제학교가 시작되겠죠. 저도 지난 일요일 날 입국하자마자 MWC 일정과 유럽 일정 마무리하자마자 정말 일요일 날 아침부터 부재중 전화가 이만큼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제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계속 많은 기자분들과 통화하면서 왔습니다. 그 통화는 뭐냐면 이 중동 전쟁의 확전으로 인해서 경제의 경로가 바뀌는 거 아닌가,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종류의 질문들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실제 중동 전쟁의 확전으로 경제의 경로 자체가 바뀐다. 경로가 바뀐다라는 표현은 어쩌면 학술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대중적인 표현인데 경제 전망치를 수정한다. 경제 전망 수정이 더 적절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 경로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특히 정말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 하는 대질문, 그러면 유동성 장세는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중동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칠판 앞에 섰으니까 한번 중동 전쟁, 이 중동 전쟁의 경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포인트는 첫 번째, 미국 입장에서 이 이란과 왜 대결을 선택했는가예요. 근데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정권 교체예요. 그죠? 근데 정권을 교체한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암살했죠. 그러면 끝난 것인가? 아니죠. 결과적으로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미국의 목적은 친미 국가로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란이 친중 국가였는데 친중 국가 하지 마라. 친미 국가가 되라. 뭐 굳이 따지면 베네수엘라 마두로 사태도 친중 정권이다 보니까 친미 정권으로 교체하겠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목적은 있겠지만 이것도 한 가지 중요한 겁니다. 친미로 바꾸겠다. 자,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정리를 해본다면 핵 위협을 막겠다. 이게 어찌 보면 국제사회에서의 명분이죠. 이란을 공격해야만 한다. 핵 협상을 하는데 핵 제재하겠다. 핵 멈춰라.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핵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이란을 공격한 명분이 되는 거죠. 핵 위협 방지. 이것도 역시 하나의 중동 전쟁의 목적이 되겠다. 세 번째 목적은 핵 위협 방지랑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요. 그 밖에 추가적인 무기 생산이나 국방 장비의 어떤 추가적인 생산 여력 자체를 막겠다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갖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갖게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주안점이 되는 건 뭐예요? 역시 중간선거입니다. 그럼 중간선거 전략에, 중간선거에 이렇게 하면 미국 내 마가 혹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을 더 끌어모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중간선거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향성 하에 이런 목적을 두고 중동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 어떨까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되면 중간선거에 유리하겠죠. 역시 트럼프야. 어쩌면 기존 바이든 행정부 때는 전쟁을 멈춰 세우지 못했는데 또 미국과 적대 진영에 있는 그런 국가들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는데 이번 중동 전쟁을 보니까 만약에 한 달 내에 이런 것을 제압을 한다면 한 달 내에 대략 예를 들어서 3월 이내에 이런 일을 마무리를 한다면 중간선거 전략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겠죠. 그리고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작용이 뭐예요? 국제 유가 급등이죠. 국제 유가 급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까요? 이거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부작용이에요.
굳이 따지면 이 목적에 부합하게 움직이는 중동전쟁의 경과가 작용인 거고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동전쟁이 한 달 내에 끝난다면 만약에 그 확전되지 않고 장기전이 되지 않고 단기전으로 만약에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이 목적을 정확하게 이룬 다음에 중동전쟁을 마무리하면 중간선거에도 지지율에도 유리할 것이고 국제유가도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다시 급락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국제유가는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유가의 움직임 자체가 뭐 코스피의 움직임처럼 국채금리의 움직임처럼 선물시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얼마 전에 중동전쟁이 끝나면 국제유가는 it will be even lower. 그 전보다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중동전쟁 이후 대략 지금까지 36% 정도 상승했거든요. 중동전쟁 발생한 이후. 근데 이것은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왜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인플레를 용인해. 이렇게 하면 인플레를 용인해요. 인플레를 용인하면 금리 인하가 어려워요. 금리 인하 어려워지죠. 인플레 때문에. 그럼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중간선거 전략에 차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부작용이 커지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판단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동전쟁에 미국 혹은 이스라엘 입장에서의 의지가 이런 것인데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중간선거에 유리하도록 만들고자 하기 위함인데 다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여기서 끝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트럼프의 의지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의 의지하고도 부합할까? 만약에 여기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지인 것인데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만약에 유럽의 주요국들의 참전 혹은 중동 주요국들의 참전 이미 그런 진영이 있죠. 이란과 가까이 하는 그런 국가들 가장 대표적인 게 후티 반군이긴 하지만 그 밖에도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빨간색 네모를 치고 싶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중국의 참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무기 지원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예를 들어서 이란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원유를 대거 수입해주는 조치를 한들 어떤 방식으로든 지경학적인 범주 내에서는 이게 일종의 이란의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값싸게 가져오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무기를 제공해주는 방식. 예를 든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든 이렇게 세계 주요국들이 참전하는 양상으로 가게 된다면 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정권의 교체는 친미 국가로의 전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이란은 어떤 나라였던 거예요? 친중 국가였던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 친중 국가였던 거예요. 중국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베네수엘라나 남미 주요국들, 쿠바도 마찬가지 중동 주요국들 또 이란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 프렌들리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진영으로 만들어놨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진영으로 만들면서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 베네수엘라 역시 석유, 그 밖에 여러 자원들을 안정적으로 조달받는 광물 자원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신 우리가 이런 거 해줄게 하면서 중국이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중국 위안화로 결제하라, CBDC로 결제하라, 전체 교역액 중에서 우리끼리 주고받는 교역액 중에서 왜 우리끼리 달러로 결제하느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미중 패권 전쟁의 결에서 하나가 공급망 전쟁이고요. 두 번째가 통합 패권 전쟁이고요. 제조 패권 전쟁이고요. 기술 패권 전쟁인데 이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중동, 이란이라든가 베네수엘라가
중국과 함께 해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중동 전쟁을 벌이는 여러 가지 목적, 친미 진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친미 진영으로 바꾸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수단이 이런 것이니까 결국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정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중동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그림 그렸던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는 단기간 안에 마무리하고 그리고 국제 유가를 다시 떨어뜨린 다음에 차분히 인플레를 막고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그리고 유동성 공급 많이 해서 중간 선거에 유리하게 만들고자 하기 위함인데, 근데 여기서 중국의 참전으로까지 이어지면 엇갈리는 거죠. 공식이 엇갈리는 거죠. 계획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26년 이제 3월 여러분들이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될 이 중동 전쟁의 확산 여부, 이것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어떨까? 근데 지금으로서는 확전될 여지가 강하다. 확전될 수 있다. 확전되지 않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중동 전쟁이 만약에 단기간 안에 끝나고 확전되지 않고 끝난다면 실물 경제적으로는 영향이 없다. 있긴 있겠지만 실물 경제적으로 지대한 영향이 없다.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끝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3월을 넘어서 4월로까지 간다면, 물론 러우 전쟁이 22년 2월에 시작해서 26년 지금 3월인데 5년이 지났어요. 5년 하고도 한 달째 되고 있어요. 그렇게 장기간 지속될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왜 3월이 중요한지, 3월을 넘어서서 4월로 중동전쟁이 왜냐하면 미국의 작전이 4주에서 6주입니다. 계획 자체가. 계획이 틀어질 수 있어요. 트럼프의 계획이 숨은 속내가 완전히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럼 틀어지면 경제적으로, 실물 경제적으로도 그동안 생각했었던 전망치가 수정조정됩니다. 더군다나 3월에는 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발표되고 4월에는 IMF의 공식적인 경제전망 보고서가 발표되는데, 그 발표된과 동시에 기존의 IMF가 전망했던, 기존의 OECD가 전망했던 세계 경제의 경로가 뒤틀리게 될 겁니다. 뒤틀려서 보고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뒤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제가 왜 3월이라고 했느냐, 3월 말에 미중 정상회담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 전쟁이 확산된 채, 끝나지 않은 채 그냥 시진핑 주석과 만약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중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한다? 그 계획조차 틀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틀어지면 미중 간의 관계가 더 긴박감을 갖는, 더 불확실성을 갖는, 더 치밀하게 싸우는 양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3월을 넘어서 4월까지 확산하는 경과가 지속될까를 지켜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단적인 우리가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은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까 아닐까는 이 전체 경제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 중동 전쟁이 확전되는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가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왜냐하면 여러 나머지 국가들이 참전하는 양상으로, 이게 단순히 참전이 직접 군사 개입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무기 지원의 형태로도 참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참전하게 된다면 이 전쟁이 단기간 안에 끝나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자본시장 말고 실물 경제의 경로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 실물 경제의 경로가 바뀌면 정말 나머지 자본시장의 경로도, 인플레이션의 경로도, 그 밖에 여러 경로도 바뀌게 되는지를 진단해 봐야겠죠. 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등장하는 큰 변수는 국제 유가 상승이에요. 근데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거 주입이 오를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국제 유가 상승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농업에도, 제조업에도, 서비스업에도, 하다못해 여러분이 이렇게 유튜브로 일종의 경제 강의를 시청하는 이 과정에서도 국제 유가 상승은 비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증명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그 부분을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 상승은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전쟁이 장기화되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제 유가 상승은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럼 인플레 압력은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를 못하게 막는다.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유동성 장세를 일으키고자 하는,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그럼으로써 나머지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주가도 끌어올리고 미국의 집값도 올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올리고, 그럼으로써 소위 미국 3억 5천만 유권자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고자 하는 그 목적 자체를 이루지 못하죠. 유동성 장세를 이루지 못하죠. 이렇게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디베이스먼트 전략을 이루지 못하죠. 그러니까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중동 전쟁을 일으켰다고 보진 않는다. 아마도 이 정도 하메네이를 사살하고 나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친미 국가로 바뀌고 핵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고 단기간 안에 그렇게 이란을 압박하는 모습, 또 마치 마두로 사태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 미국 내 지지자들로부터 아무래도 중간 선거에 유리하게 표를 끌어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중동 전쟁을 일으켰다고 보지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는 형국으로 간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전쟁을 장기화케 만든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바이든 행정부와 경합할 때 뭐라고 바이든 행정부를 지적했느냐? 바이든은 전쟁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지적했어요. 그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계속 미국 국민들을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선이 되면 24시간 내 전쟁을 멈춰 세우겠습니다. 노벨상도 받겠다라는 그 속내까지 있는 거죠. 근데 전쟁을 장기화하는 인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루지 못하죠. 그리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를 용인하니까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었었던 인플레이션, 22년,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을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때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면서 22년 얼마나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습니까? 그때 제로금리에서 5.5%까지 올렸어요. 0.5%였었나요?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22년에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났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차질이 생기죠. 금리 인하에 차질이 생기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적했던 거예요. 바이든은 전쟁을 끝내지 못했다. 바이든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계가 너무 힘들지 않았느냐.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은 높은데 소득은 증가하지 않으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실질 소득은 감소하는데 일정 부분 대출에 의존하고 있을 때 더 많은 이자 상환 부담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통장에 월급이 찍히면 월급 중에 상당 부분이 이자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가 커지니까 실질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는 상승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 국민들이 가난해졌다.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 국민이 가난해졌다.
근데 내가 당선이 되면 전쟁 멈춰 세우겠다. 인플레 결과적으로 막겠다. 금리 인하 만들겠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달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부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는 여지로 간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후회할 수 있다. 후회할 수 있고 중간 선거가 더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숨은 속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 경제의 경로 자체를 바꿔 놓을 텐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의 경로가 어떻게 바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가 어떻게 바뀔까? 일단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 면에서 경로가 바뀐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그것은 주로 GDP 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가라는 면에서도 경로를 바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라는 경로, 또 물가라는 경로를 뒤바꿔 놓는 변수가 된다. 근데 경기와 물가만 바꿔 놓느냐? 그뿐 아니라 이것은 결과적으로 금리라는 통화 정책이라고 저는 표현할게요. 통화 정책의 경로를 바꿔 놓는다. 그럼 통화 정책의 경로가 바뀌면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 말씀드렸던 자본시장에서의 경로도 바뀔 수 있다. 이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정리를 잠깐 한다면 실물 경제가 경기가 이렇게 순환할 거야, 저성장 고착화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실물 경제의 경로를 바꿔놓고 물가 자체의 경로를 바꿔놓으면, 이 두 가지 경로가 바뀌면 그게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럼 통화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자본시장의 경로가 멈추죠. 제가 26년 경제전망서가 나왔을 때 그때 오프라인 특강을 했었는데 25년, 26년은 유동성 장세입니다. 근데 그 유동성 장세가 언제 끝날까? 그때 말씀드렸던 게 어찌어찌 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면, 미국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5%, 6% 수준의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러면 금리 인하 기조가 멈출 수 있고 그 지점부터는 유동성 장세가 끝날 수 있다. 그럼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점이 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 지점까지는 여러분이 유동성 장세라고 가정하고 주식 비중을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전망을 기초하는 그 변수가 등장한 거죠. 뭐가? 어떤 변수죠? 중동 전쟁이에요. 중동 전쟁이 이 네 가지 분야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럼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근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래 역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20년 무슨 일이 있었죠? 팬데믹이 있었어요. 그리고 2022년에 러우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2026년에 만약에 중동 전쟁이라는 변수가 쓰여진다. 이건 제가 지금 확정하진 않겠습니다. 이게 장기화된다면 나름 의미 있는 실물 경제의 경로를 바꾸어 놓을 만큼,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동 전쟁이 단기간 안에 끝난다면 실물 경제의 경로를 바꿔 놓진 않는다. 자본시장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이 중동 전쟁이 3월을 넘어서 확산한다면, 그러면 이 역사, 기존의 경로를 바꿔놓는 역사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확정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확전하는 양상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게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 경제가 어떻게 뒤바뀔지를 지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럼 이 변수로 들어가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래 우리 역사, 뭐 앞으로 지나간다면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설명드릴 수 있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이 두 가지 지난 역사를 가지고 실물 경제나 이 네 가지에 있어서 어떻게 경로가 바뀌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잠깐 여담으로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제가 경영난과 토론합시다를 진행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저랑 생각이 같은 분도 있고 생각이 전혀 다른 분도 있고 대담을 나누는데, 제가 어떤 특정 전문가를 지적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최근에 한 전문가분과 토론을 하는데 그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망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망은 의미가 없다.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도 전망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전망이 왜 필요한지, 그 전망의 수정이 필요할 때 왜 수정하는지를 말씀드려야 나머지 이야기가 더 충분히 여러분께 다가올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전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삶을 사실 때 아무 계획 없이 산다는 것과 유사해요. 아무리 계획 없이 사시는 MBTI 성격 유형상 아무리 계획 없이 사시는 분들조차,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입을까? 오늘 저녁에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는데, 그럼 약속이 있다는 것을 나름 기대하고 전망하고 그날에 옷 입을 걸 선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라면 밤 늦은 시간인데 야식 먹을까? 먹을까 말까? 근데 이거 야식을 먹고 나면 내일 아침 띵띵 부을 텐데 나름의 그 경과를 전망하고 선택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산을 준비할까? 비 올 것 같은데 그래도 비는 안 올 거야 라고 전망하고 우산을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지금의 의사결정을 내리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오를 거야, 집값은 떨어질 거야. 만약에 이렇게 전망을 하신다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는 의사결정을 내려나가지 않을까요? 삼성전자는 유망할 거야, SK하이닉스는 유망할 거야 라는 전망하에 그 주식을 보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게 전망이라는 거죠. 제가 전문으로 하지 않는 영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아파요.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 병원에 찾아가요. 그럼 의사 선생님의 전망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질환의 경과가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 여기서 이 질환의 경과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게 전망이죠. 그러니까 전망이 없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냐는 거죠. 다만 전망을 하지만, 기대를 하지만 그 과정에 어떤 변수가 등장해서 바뀐다면 바뀐 흐름에 맞게 의사결정을 조정해서 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비가 안 올 거야 라고 전제하고 우산을 준비하지 않고 나갔지만 비가 와요. 그럼 우산을 사더라도, 그죠? 어떤 신문지라도 구해서 머리를 산성비에 내 머리가 젖지 않도록 막는 한이 있어도,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지만 비가 오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에 맞게 수정하여 나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죠.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어떤 친구가 무슨 비상사태가 있어서 그 약속이 깨졌어요. 그럼 약속이 깨진 상태에서 오늘 약속 깨졌네? 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오늘 저녁에 운동해야지, 운동 약속을 잡는다든가.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의 전망을 하고 살아요. 근데 전망을 하지만 그 전망이 바뀔 수는 있겠죠. 수정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망하지만 내가 잘 전망하는 영역이 있고 내가 잘 전망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못하는 영역은 다른 전문가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죠. 법적 전문가, 의학적 전문가.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들도 경제 채널을 즐겨보시는 이유는 나름의 전망을 하는데 내가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함이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망을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서 나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를 선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평생 사실 이제 이코노미스트는 꽃이 경제 전망이거든요. 거시경제실에서 하는 일이. 저도 뭐 10여 년 동안 경제를 전망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 방법론을 습득하고 선배로부터 혼나가면서 보고서 쓰고 하면서 경제 전망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경제 전망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좀 많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스스로도 전망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제가 어떤 특정 인물을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께 지금 수정 전망을 말씀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전망을 하는데 수정 전망이 필요하게 생긴 거예요. 비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가 온 거예요. 친구랑 약속을 하기로 했는데 친구와의 약속이 깨진 거예요. 그럼 그것에 맞게 수정 전망해야겠죠. 그래서 그 수정 전망을 만들었었던 가장 대표적인 역사가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실물 경제 면에서, 경기 면에서 세계 경제의 기조가 마치 이러했어요. 세계 경제의 경로가 마치 이러하다가 2020년에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이게 꺼졌죠. 꺼지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2020년 팬데믹입니다. 제가 최근에 오프라인 특강을 갔다가 우리 한 독자분이 아주 오랫동안 팔로우업을 해 오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반가웠었는데, 그때 2020년에 더블딥 시나리오라는 책을 냈었어요. 그것은 수정 전망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2019년에 2020년 경제 전망서를 냈겠죠. 그때의 전망은 2019년 경제가 어려웠었거든요. 평년 경제보다 2019년이 유독 어려웠었습니다. 그랬는데 2020년은 그거보다는 나을 거야 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망치를 팬데믹이 등장하면서 대폭 수정 조정했겠죠. 근데 이 정도의 수정 전망은 경제 전망서를 발간한 사람으로서, 매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책임이라는 생각하에 2주 동안 집중해서 한 100페이지 가량의 책을 만들어서 냈었어요. 그 책이 더블딥 시나리오고, 더블딥 시나리오라는 것은 2019년에도 경제가 움푹 패였는데 2020년 다시 한번 움푹 패인다. 그 더블딥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실물 경제 면에서 실물 경제가 무너져 내린다. 기존 전망치를 수정 조정한다. 그 수정 전망서를 대중서의 이름으로 더블딥 시나리오라는 책을 낸 거죠. 그런 것처럼 실물 경제가 종전에는 플러스 성장할 줄 알았는데 역성장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거죠. 수정 전망인 거죠. 수정 전망을 해야죠. 자, 실물 경제가 뒤틀리게 만든 현상 팬데믹입니다. 근데 실물 경제가 이렇게 뒤틀리니까 중요한 것만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 팬데믹은 우리나라만 경험했어요? 미국만 경험했어요? 중국만 경험했어요? 200여 개 나라가 공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200여 개 나라가 공통적으로 단행한 게 뭐였죠?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입니다. 통화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세계적으로 제로금리를 채택했어요. 우리나라도 2020년 도입했었던 그 기준금리가 홍익인간 이래로,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가장 낮았던 금리였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가정하지 않았던 거대한 충격이 등장했으니까 그 충격, 경제적인 충격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두 팔을 다 걷어 붙인 거죠. 그래서 통화정책도 확장적, 완화적 통화정책, 재정정책도 우리나라도 여러분 4차 추경인가요? 6차 추경까지 했었죠. 그만큼 대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했었습니다. 그랬어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0년에 어울리는 시대.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경로를 뒤바꿔 놓는 2020년 팬데믹이 왔었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써 통화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죠. 완화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 면에서 경제 위기가 왔고 통화정책 면에서 완화의 시대로 뒤바뀌어 놓은 거예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완화의 시대가 오니까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2020년, 21년 자본시장이 어땠어요? 부동산 시장이 어땠어요? 급등했죠. 역사 이래 이렇게 급등한 적이 없었을 만큼 세계 모든 증권시장이 공통적으로 작용되는 그런 시대가 없었을 만큼 20년, 21년에 급등하는 유동성 장세가 왔었던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팬데믹이라는 역사는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에 거시적인 충격, 경제 위기를 가져다죠. 팬데믹 경제 위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물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연히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통화 정책 관점에서 완화의 시대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화의 시대 하에 자본 시장의 특성은 어땠어요? 유동성 장세가 왔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역시 팬데믹 이후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 듯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복되는 경로하에 물가 상승률도 이제 회복되니까 실물 경제도 회복되고 또 역시 물가 상승률도 소폭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제로금리는 여전히 유지하다가 언제쯤 적당한 실물 경제 회복이 드리워지면 뭐 금리도 정상화해야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죠. 실물 경제의 흐름은 2020년에 이렇게 됐고 실물 경제가 이제 다소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났었어요. 금리라는 면에서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뚝뚝뚝뚝 금리를 인하해서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2020년이니까.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러우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러우 전쟁의 특징은 물가 상승률을 급등시킵니다. 미국도 22년 6월 CPI 물가 상승률이 9.1%를 기록하면서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물가가 나왔고요. 유러피언 국가들도 10%가 넘는 물가 상승률을 만나면서 우리나라도 22년 7월 6.3%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21년 만에 최고치. 그리고 세계 주요국들은 41년 만에 최고치. 이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이른바 초인플레이션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러우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완화의 시대가 아니라 갑자기 물가가 급등하는 초인플레이션을 만들었고 물론 실물 경제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맞죠?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어요. 초인플레이션을 만들었고 통화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만들죠. 긴축의 시대로 만들죠.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합니다. 이렇게.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합니다. 22년에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니까 이제 통화정책이 물가 잡기 위한 행보로 전환됩니다.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래요? 미국만 그래요? 세계 모든 국가가 그런다고요. 세계 모든 국가가 그러니까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긴축적 통화정책의 행보. 그래서 저도 22년 연중에 냈었던 책이 긴축의 시대입니다. 수정조정인 거예요. 러우 전쟁이 터졌고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긴축의 시대가 왔다. 수정 전망서를 냈던 거예요. 긴축의 시대라는 책이. 22년 전망서가 있었지만 긴축의 시대가 온 겁니다. 당연히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비유동성 장세 혹은 역유동성 장세가 왔죠. 기본적으로 20년, 21년 주가가 급등하는 랠리에서 22년에 주가가 급하향하는 국선이었어요. 저는 이제 거시경제적인 접근하에 주식 투자를
고려하기 때문에 여러분께는 뭐 종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유망한 산업 섹터를 골랐다면 주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주식 비중을 확 늘리는 구간, 20년, 21년, 완화의 시대, 유동성 장세. 그죠? 근데 22년 한 해는 특히 주식 비중을 완전히 제로화하는 장세, 역유동성 장세.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역유동성 장세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 면에서는 이때부터 사실은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저성장 고착화를 만든 거예요. 저성장 고착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경제 위기 아닙니다. 경제 위기 안 옵니다. 저성장 고착화입니다. 라고 꾸준히 말씀드렸고 그 국면하에 초인플레이션과 긴축의 시대로의 전환이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기존의 전망치가 있었지만 팬데믹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전망치를 수정 조정했듯이 역시 기존의 전망치가 있었지만 러우 전쟁의 등장으로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의 변화도 있고 전망치를 수정 전망했듯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 전쟁이 만에 하나 확산한다면 그럼 우리는 그 전망을 당연히 수정 조정해야 될 텐데 그 수정 조정해야 될 텐데 그 수정 조정은 그 방향성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한번 가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중동 전쟁이 제가 확산할 거라고 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전개될 경우 우리 세계 경제는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상황이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했을 경우 그런 전제로 이 세계 경제가 움직일지를 가정해보고 그러면 나는 그것에 맞게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지금부터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라는 그 대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의 영향, 전쟁과 경제라는 대주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전쟁은 경제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적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온다는 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가볍게만 먼저 설명드린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두 가지인데요. 경기와 물가를 봤을 때 경기는 꺼트린다. 경기는 떨어뜨린다. 물가는 오히려 상승시킨다. 실물 경제적으로 이 전쟁은 항상 성장세를 더 주춤하게 만든다.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자극한다.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전쟁과 경제의 관계를 논할 때 전쟁은 늘 경기를 하방 압력을 주고 물가는 상방 압력을 준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적 영향을 준다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그럼 지금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인가? 세계 경제가 혹은 한국 경제도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인가?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입국하자마자 정말 많은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게 기자분들이 이제 기사를 쓸 때 뭐 그 전문가 커멘트 같은 걸 남기잖아요. 그 커멘트를 남기고 기사의 어떤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물어오시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온다고 보십니까? 그 답변을 뭐라고 드리냐면 한국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입니까? 아니죠.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에요. 근데 체감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를 한번 진단해 볼게요. 자, 일단 한국으로 먼저 돌아와 볼게요. 한국 경제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대략 1.8에서 2% 정도 됩니다. 2026년 우리 경제는 잠재 성장률인 2%를 밑돌 것이라고 현재 가정하고 있어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25년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렇게 가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전망치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9에서 2% 정도로 기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고 물가예요. 다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 이 물가를 말씀드릴 때 늘 같은 질문을 제가 받고 있어서 똑같은 말씀을 이제 1221번째 또 드리려고 하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20년 물가, 21년 물가, 22년 물가는 유독 물가가 급등했어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뛰었기 때문에 기울기가 가빠라졌어요. 근데 물가는 여전히 올라요. 근데 23년 물가는 물가 상승률에 물가는 더 높아지지만 기울기가 완만해졌어요. 23년은요. 근데 2024년, 2025년 마찬가지 물가는 계속 올라요. 물가의 레벨은 올라요. 26년도 물가의 레벨은 올라요. 다만 물가 상승률로 논할 때는 2022년의 물가 상승률이 너무 지배적으로 급등했고요. 정점 기준으로 6.3% 수준. 그러면서 25년, 26년은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건 물가예요,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예요. 그러니까 체감과 지표가 괴리가 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물가 지수로서 체감을 한다면 체감과 지표가 괴리가 없어요. 물가 상승률을 마치 물가 상승률이 6.3%를 기록했다가 정점 기준으로 22년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2%로 떨어졌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그럼 26년 예를 들어서 1월 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했고 22년 6월 물가 상승률이 6.3%를 기록했으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2%라는 얘기는 여전히 전년도 물건 가격보다 2%나 올랐다고요. 지금 이미 많이 오른 물가에서 2%나 또 오르니까 지금 물가가 너무나 비싼 거죠. 너무나 비싼 거죠. 그러니까 체감과 지표가 괴리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그 지표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거죠. 지표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1000번 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처음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물가는요 너무나 비싸요. 맞아요. 실물 경제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는 너무나 비싸요. 너무 비쌉니다. 떨어진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시경제를 이해할 때, 또 유동성 장세 등을 판단하는 자본시장을 이해할 때는 물가로서 이해하기보다는 물가 상승률로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고, 물가 상승률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물가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이미 이렇게 오른 물가에서 또 2%나 오르니까 물가는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다시 정리해서 갈게요. 한국의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이러하니까 2025년, 26년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아니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다만 체감적으로는 심각한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리를 한다면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격화되고 장기화된다면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미 국제유가 정리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중에 특히 WTI를 기준으로 약 36% 올랐어요. 중동전쟁이 발생한 이래로 대략 한 일주일 남짓 전개가 됐는데, 그동안 WTI가 36%나 오르고 배럴당 $90를 상회했습니다.
근래 들어 가장 높은 국제 유가입니다. 이 국제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주유비를 부담케 하죠. 주유비 부담을 가중시키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금 우리 현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거시경제적인 움직임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대응이 600만 배럴에 해당하는 원유를 UAE로부터 긴급 수혈받는다라고까지 표현할게요. 수급받는 조치를 취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일 가격 급등할 때, 채소 가격 급등할 때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값싼 과일들을 대체재로 수입을 한다면 그 수요가 이쪽으로도 몰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일 가격, 채소 가격 안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 조절을 통해서, 수급 조절인 거죠. 지금의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에너지 물가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합니다. 이런 조치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공급망 차질이 있게 됨에 따라서 어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든가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체를 조기에 들여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요소 공급 차질이 있다. 그러면 대체 요소 공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체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시장의 수급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겠죠. 이건 중요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부의 대응으로서 생각해 볼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 수급 문제 조절도 있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면 구두 개입도 있었어요. 구두 개입이 뭐예요? 도덕적 해이 버리지 마라. 왜 주유비를 먼저 올리느냐? 지금 국제 유가가 올라간 건데,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그것이, 자, 그 경로를 한번 적어 볼까요? 보통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요, 지금 우리나라 산업 중에 수출 품목 중에 상위 5대 품목 중에 하나가 석유 제품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석유 정제 사업을 잘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국제 유가, 원유 가격이 오르면 그 원유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수입 원유 가격에 반영이 되겠죠. 일정 부분. 그 수입 원유 가격에 반영이 되면 그 수입 물가가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 석유 제품 가격이 오르겠죠.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주유비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유업체라고 했을 때 국제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면 장기적으로 급등할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 하에서 갑자기 일주일 동안 36% 올랐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수입할까요? 아니에요. 비축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유하고 있는 주유소 가격은 국제 유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수입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존에 수입했던 비축분을 이용해서 정제를 한다고요. 석유 제품을 만든다고요. 근데 이 국제 유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면 비축분이 고갈되잖아요. 그러면 올라간 국제 유가 하에서 원유를 수입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수입하고, 그럴 때는 또 수입한 다음에 석유 제품 가격이 비용이 부담되니까 가중되겠죠. 그럼 주유비가 올라가겠죠. 이게 대략 한 3달 걸립니다. 다시 말한다면 국제 유가가 3달 연속 2월, 3월, 4월, 5월 국제 유가가 3달 연속 상승하는 기조가 유지된다면, 중동 전쟁이 확전된다면, 그러면 3달 정도 지나서 주유비가 올라가는 거 받아들여지는 행위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말이죠. 지난 일주일 동안 국제 유가가 반등했는데 주유비를 먼저 올린다? 이거는 도덕적 해이죠. 우리 국민이 위기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정유업체나 주유소 사업자들은 그것을 기회 삼아 주유비를 같이 올려잡는다? 도덕적 해이죠. 이것은 법적 해이는 아닌 것 같아요. 판단을 해보면 법적 해이는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담합을 이룬다. 그 재분사들이 담합을 이루어서
뭐 소위 제분 가격, 빵 가격을 올리게 만드는 그것은 법적 해이죠. 법적 해이니까 법적 조치가 들어가야 되죠. 법적 조치 들어갔었고요. 근데 이런 것은 도덕적 해이니까 그러니까 정부 당국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뭐냐면 그 주유비 올리지 마라. 그거 도덕적 해이 아니냐. 대통령이 구두 개입하는 거 이거는 필요한 일이라고 역시 생각합니다. 역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게 최고 가격제. 그러니까 주유비, 가솔린 가격을 최고 가격을 지정한다. 최고 가격 지정제를 도입하겠다. 최고 가격 지정제를 도입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솔직히 고민이 됩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최고 가격 지정제를 도입하면 주유비 상승을 억제하는 수단은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유비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에는 해당된다. 그런데 주유비 상승을 막으면 저도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요. 그렇지만 주유비 상승을 막는 것이 이 자본주의 생태계에 어울리는 정책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가지 하고 있고요. 이건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 찬성 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거시경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최고 가격 지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자본주의 생태계에 맞는가? 왜냐하면 주유소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주유소마다 인건비나 사이즈나 임대료조차 다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가격을 달리 지정하고 달리 지정한 그 가격하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거죠. 이건 과하게 비싸다. 그러면 소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유비를 이미 잘 표시하고 있고 내비게이션 등 온라인상에 충분히 어떤 주유소가 더 가격이 싼지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로서 선택을 함으로써 높게 지정한 주유비 가격은 선택되어지지 않음으로써 이걸 뭐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손이죠. 이걸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s. 그러니까 자본주의 생태계는 invisible hands,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적당한 가격으로 조절되기 마련인 것인데 이걸 의도적으로 최고 가격 지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주유비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효과, 서민에게 주유비 부담을 막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도입됨에 따라서 너무 성급하게 도입되면 안 되고 이것이 도입됨에 따라서 시행착오나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유소 사업하는데 긍정적이진 못하죠. 그러면 공급이 구조적으로 줄겠죠. 그럼 구조적으로는 주유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소비자의 선택지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기간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이 최고 가격 지정제를 도입하는 것은 제가 기자분들께 커멘트를 드리기를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 시행착오나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주의 생태계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또 주유소 사업장이라든가 특히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릴까요? 잠깐. 아까 제가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정제산업이라겠는데 사실 전체 이 에너지 기업 입장에서 주유소 사업 비즈니스가 비용적으로 긍정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유산업계에서 이 원유를 가공하잖아요. 가공 정제하고 여러 가지 석유화학 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데 원유가 주로 쓰이고요. 가솔린과 경유는요. 그 나머지 물건을 처분하는 데 쓰이는데 비용적으로 플러스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현재. 물론 정유산업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유소 사업체는 좀 다르죠, 물론. 그러니까 주유소 사업체도 아무래도 최고 가격 지정제를 도입하면 마진폭을 축소해야 하고 그러면 많은 사업자들이 내가 주유소 사업해볼까 다른 거 할까 라는 것을 고민할 때 구조적으로 주유소 사업은 비전이 없네. 그러면 이런 것은
주유소 사업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럼 소비자의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가격의 레벨은 올려놓을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최고 가격 지정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나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입했으면 좋겠다.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한다. 그러나 시행착오가 최소화된 범주 내에서 도입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정책이 주유비 안정, 서민의 에너지 부담 감소로는 이어질 수 있으나 이 자체가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잖아요. 국제 유가의 레벨 자체를 올려놓는 것은 어쨌든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전망했었던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뒤틀릴 수 있죠. 2% 물가 상승률이 6.3에서 22년, 지금 26년 2%를 향해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을 향해서 떨어지는 현상. 물가는 오르지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구간, 그것을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인플레이션 구간으로 예를 들어서 3, 4, 5%로 치솟을 수 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2%라는 목표치를 벗어나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야기된다면, 더군다나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처럼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 전쟁이 확산한다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신규 사업, 신규 제품, 신규 신시장 진출, 이게 다 신사업인데 신사업 투자 의지가 꺾이죠. 투자 의지가 꺾이는 것은 중동 불안이 이렇게 고조되는 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도 꺾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글로벌 많은 기업들이 신규 투자해볼까?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많이 만들어 볼까?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HBM 공급 많아져야지, 이렇게 했었다가 이거 중동 전쟁 때문에 앞으로 뭐가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글로벌 많은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신규 투자 규모를 축소하는 의사결정을 내려요. 수정 조정하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수출도 꺾이죠. 설비 투자 의지도 꺾이죠. 기계부품 공급도 꺾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로 이어지고, 그러면 수출 둔화는 곧 우리나라의 생산 둔화로 이어지니까 실물 경제도 1.8에서 2%를 만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기는 2%를 못 만드는 하방 압력을 주고, 물가는 2%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 있죠. 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를 흔들어 놓으니까, 소위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가 아예 멈추게 될 수 있죠. 추가 금리 인하 의지가 완전히 꺾일 수 있겠죠. 금리 인하가 사라지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4년, 5년, 6년 피벗의 시대라고 했는데 피벗의 시대가 종료될 수 있겠죠. 이렇게 거시경제적으로 기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양상을 만들 수 있고,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양상은 추가 금리 인하를 꺾어 놓을 수 있다. 이건 우리나라 상황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이 3월을 넘어서 확전한다면,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국제 유가의 레벨이 뭐 $100를 초과해서 올라갈 수 있고, 그렇다면 말 그대로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통화정책 기조가 완전히 꺾일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완전히 바뀔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3월 말 미중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가 변심할까? 중동 전쟁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동 전쟁이 멈춰질까? 추가적으로 확전하는 일이 끝날까? 아니면 3월 말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무산될까? 이것은 추가적으로 자본시장의
급반전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 부분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중동전쟁이 확전되는 양상으로 갈 것인가? 3월 말 뭔가 급반전이 올 것인가? 이 부분은 당연히 세계 정세나 경기나 자본시장의 경로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단 앞서 제가 1시간 동안 내내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무엇일까? 26년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보는 26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전략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중간선거의 전략하에 중동전쟁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라면 단기간 안에 끝낸다. 마치 마두로 사태처럼 말이죠. 지도자를 사살하고 정권 교체를 유도하고 핵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안전케 한 다음에 친미 국가로 전환만 한다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난 정치적 지지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국제 유가 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이어지지도 않고요. 이러한이 추가적인 보복이나 반격하지 않는다면 중동 전쟁이 확산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라는 것은 역시 중간 선거에 공화당의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유리한 고지로 만들 것이다. 단기간 안에만 끝난다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인 거죠. 이게 첫 번째 의지인 거예요. 그 의지를 마무리하고 26년 3월 말 그리고 4월 초까지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또 이벤트가 있죠. 미중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러면 이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아마도 이제 제가 중간고사라고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막 놀다가 중간고사 시즌이 와요. 그럼 2주 남겨졌어요. 그러면 기존의 것을 잠깐 정리하고 중간고사 체제 하에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도 이것저것 막 하다가 적어도 4월부터 11월까지는 중간선거 체제 하에 진입해야 되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중간선거에 유리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경로하에 중동전쟁이 있었던 것이다. 마치 베네수엘라 사태처럼 짧게만 있었다면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의도한 것을 넘어서서 장기전이 되고 있고 이란이 반격하고 있고요. 베네수엘라처럼 반격하지 않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이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정상회담을 통해서 끌어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리를 좀 해본다면 첫 번째, 중국산 생필품을 무관세로 수입한다. 그리고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을 관세율을 낮춘다.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글로벌리 지정학적 긴장감을 완화한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제가 정치적 의지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중국에 갔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정상회담을 중국을 먼저 방문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 간의 만남은 이게 의전서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고요. 국빈으로 방문했느냐 아니냐 이것도 차이가 있듯이 와인잔을 가지고 이렇게 치얼스 건배를 하는데 와인잔 높이까지 맞추는 것이 이게 의전인 거예요. 그런데 정상회담을 하는데 중립국들 예를 들어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런 나라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중국까지 가서 만난다 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정학적인 결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요구사항을 던지고 올 거라는 거죠. 뭐죠? 미국에서 2차 정상회담 약속을 받아온다. 이것도 정치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중간 선거를 앞에다 두고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기 위한, 역시 트럼프 잘하네. 왜 잘하느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중국산 생필품을 가져온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26년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려요.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26년 5월부터 케빈 워시 체제 하에, 새로운 연준 의장 체제 하에 통화 정책이 단행되겠지만 12명의 FOMC 위원들이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물가 상승률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12명이 다수결로 투표로서 금리 인하를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는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행정부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25년에는 중국산 생필품이 제한적으로만 들어오다가 26년에는 값싼 생필품이 대대적으로 들어온다면 25년 대비 26년의 물가 상승률은 많이 떨어져 줄 수 있죠. 지금의 미국 물가 상승률이 CPI 기준으로 대략 3% 수준인데, 이게 만약에 2.5나 2에서 2.5%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 준다면 그냥 독립성을 강조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FOMC 위원들의 통화정책 메커니즘상 물가 상승률이 2에서 2.5%로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하지 않는다? 그게 독립성 위배예요. 이해가셨죠?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려 놓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역시 관세율도 떨어뜨려 놔야, 미중 간에 관세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관세를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중 간의 관세율을 떨어뜨리고 세계 주변국들로부터도 관세율을 떨어뜨린다면, 생각해 보세요. 물가 상승률은 통계예요, 통계. 물가 상승률의 개념은 산수라고요.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로 봤을 때는 25년에는 상호 관세 혹은 그 밖에 관세율이 올라갔었다가 26년 예를 들어서 4, 5월부터는 관세율이 떨어져 준다면 물가 상승률이 낮게 조정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중국산 생필품과 관세율을 조정한다.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 좋아요, 나빠요? 좋죠. 자, 관세율 좀 떨어뜨려 줄게. 그리고 중국산 생필품 좀 많이 사줄게. 대신 우리 미국에 국채 좀 사줘라. 너네 왜 자꾸 국채 팔고 있냐? 국채 좀 사줘라. 그리고 히토류나 그 밖에 광물 자원 안정적으로 공급해줘라. 그것도 물가 상승률에 기여를 해요. 자, 그럼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려 놓는다면 기본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만들 수 있겠죠. 그토록 원하는 금리 인하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가가 잡히고 금리 인하를 만든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26년 중반부터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흐름이다. 더군다나 3월 말까지 중동 전쟁의 그 그림자가 막 드리워져서 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쭉 꺾인 상태에서 갑자기 대반전이 온다면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네요. 자, 그 다음 지정학적 긴장감도 둔화된다. 이것도 역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만들죠. 주식이나 비트코인 선호 현상을 만들죠.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 안전자산 금 선호 현상을 만들고요. 그렇죠? 여기에 미국에서 2차 정상회담도 개최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한 기대감을 만들고, 미국 원래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 통상적인 범주 내에서 많은 기업의 대표들이 같이 가잖아요. 그럼 수많은 기업들끼리 비즈니스 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포럼 같은 경우, 제가 MWC를 다녀왔지만 MWC를 개최하는 정말 그 개최 기업들이 거기에 그 전시하는데 임차료만 해도 수십억을 드립니다. 3, 4일 전시
센터를 임대하는데도 수십억을 들여서, 물론 그 임차비만 수십억이죠. 임차료가 아니라 거기 인테리어 비용은 더 크죠.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그 전시회에 참석하는 목적이 뭘까요? 기업들이 전시회를 왜 할까요? SKT는 거기서 전시를 왜 열심히 할까요?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MOU 혹은 어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거예요. 비즈니스 미팅을 하기 위한 거예요. 전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전시를 하면서 많은 비즈니스 미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포럼 같은 거,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든가 CES라든가 이런 전시회라든가 이런 자리에는 정상회담 마찬가지, 에이펙 정상회담 마찬가지예요.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이것을 왜 제가 가정하냐면, 다음 에이펙 개최지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그럼 중국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만들 텐데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트럼프를 초청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게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사니까. 그래서 우리 미국에 방문해라.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 때 나 갈게. 나 근데 정상회담 참석하려면 중간 선거는 좀 이기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을 초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3월 말 4월 초 미중 정상회담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 지금 이 중동 전쟁이 단기간 안에 끝나면 3월 말 4월 초 미중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고, 이 중동 전쟁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 3월 말 4월 초에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협상의 딜을 미국에 유리한 기조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3월 말까지 중동 전쟁이 멈추지 않고 확전되는 양상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의지와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런 효과가 다 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앞에 1시간 동안 계속 똑같은 말씀 드렸지만, 베네수엘라 마두로뿐만 아니라 이란의 하메네이 마찬가지, 중국의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자기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적대 진영이고 중국의 우방국 진영인 거예요. 진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이러한 원유 사오면서 위안화로 결제하고, 베네수엘라 마찬가지, 남미 국가, 중동 국가, 아프리카 국가, 이런 국가들이 중국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해주고, 달러가 아닌. 그래서 나름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어느 정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행보에도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중 진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여정인데, 친중 진영의 국가들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 색출해 나가는 이런 행보는 중국으로서는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게 만들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말 4월 초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까? 또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걸 정말 개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계속 강조하지만 중동 전쟁이 단기간 안에 끝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소기의 의지와 성과를 이루는 것으로 끝내는 게 좋은데, 이게 장기전으로 된다면 국제 유가 상승과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방해케 만든다. 이미 그뿐 아니라 3월 말 4월 초에 개최될 미중 정상회담도 무산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로서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동 전쟁을 멈춰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3월 초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이란의 추가적인 보복이나 공격이 없도록 만든다. 그러고 순차적으로 3월 말 4월 초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런 나름의 소기의 성과를 이뤄낸다. 이게 하나의 트럼프 대통령의 3, 4월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이행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고사에 임하는 학생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뒤틀어지면 중간고사 실패하는 거죠. 성적 망하는 거죠. 중간고사 망했다 이게 되겠죠. 중간선거 망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중동전쟁이 확전되는 양상으로 간다면 실물 경제의 어떤 경로 자체를 많이 바꿔놓고 그리고 자본시장의 경로도 완전히 바꿔놓을 소지가 있겠다. 그런데 중동전쟁이 3월 중순 혹은 하순 내에 마무리가 된다면 트럼프의 나름의 생각했던 작전대로 결말을 가져올 수 있고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미중 정상회담도 개최함으로써 오히려 미국에 유리하게 협상의 딜을 끌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26년 5월 정도부터 케빈 워시 체제하에 행동대장인 거죠. 유동성 장세를 끌어올 수 있고 또 중간 선거를 유리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중간 선거를 생각해 본다면 3억 5천만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평가하기를 이란을 제압했어. 베네수엘라를 제압했어. 그리고 이들 국가를 친미 국가로 전환시키고 있어. 미중 정상회담도 개최했어. 시진핑 주석도 미국으로 불러들여서 정상회담한대. 역사적인 일이야. 그리고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은 잡히고 물가 상승률 잡히니까 케빈 워시 체제 하에 FOMC 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순순히 진행하고 그럼 유동성 장세를 만들고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고 지정학적으로 긴장감이 완화되고 전쟁을 멈추고 인플레를 멈추고 높은 금리를 멈추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순순히 이루어지는 국면으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으로선 예단할 수 없습니다. 중동전쟁이 3월을 넘어서 확전될 것인가 3월 말을 기점으로 중동전쟁이 급소강 상태로 전환될 것인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26년의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역시 자본시장의 급반전을 이뤄낼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말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것인가 무산될 것인가 그게 하나의 시그널로서 작용될 것이고 무산된다면 중동전쟁은 장기간 더 확장되는 양상으로 갈 것이고 어쩌면 중간선거 유리하지 않게 끝날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정하면서 전쟁을 더 확산시키고 원하지 않는 방향이지만 이 전쟁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명분을 더 만들어 나가는 행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국내 정치와 지정학적 결에서 거시경제를 읽어본다면 그렇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 많이 드렸듯이 26년은 지경학적 분절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현상만 가지고 이런 여러 거시지표나 유동성 장세 여부를 판단하기는 서툰 감이 있다. 그러면은 빈 카운터스, 콩 세고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지정학적인 결에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각하에 여러분께 저의 뷰를 좀 말씀드리고 어쩌면 중동전쟁이 확전되는 양상으로 간다면 수정정망치를 던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여러분들께 선언하는 그런 강의가 될 수도 있겠다. 제가 1시간 넘게 칠판 강의를 통해서 이 중동전쟁이 어떤 경제적인 변곡점을 가져올지를 설명드렸는데 여러분이 혹시 앞에 편을 안 보셨다면 앞에 편부터 쭉 이어서 보신다면 충분히 이 중동전쟁과 그것이 실물경제, 자본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충분히 학습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